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여러분과 함께하는 꿀이에요. 이번 시간부터 삼국의 역사부터 하나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삼국이 이 땅에 어떻게 자리 잡았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할 텐데요. 자, 그러자면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매우 익숙한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예, 고조선이 멸망하고 철기시대 연맹왕국으로 들어섰을 때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도들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지금은 중국 땅이 된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은 뭐 부여, 뭐 고구려, 또 옥저, 동해, 그다음에 마한, 진한, 변한 합해서 삼한이라 그러죠. 이런 나라들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삼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 연맹왕국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자, 일단 우리가 연맹왕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연맹왕국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강력한 그런 고대 왕국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 어떻게 보면 이제 소국이라고 부르는데 마을 같은 그런 나라예요. 이제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맹을 이루고 이제 이 중에 왕이 있긴 합니다. 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왕의 명령으로 다 이렇게 온 백성이 따르는 그런 형태의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이 마을 중심,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분권적인 그런 나라가 되겠죠. 자, 비교한 그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요, 제가 아까 전에 뭐 동그라미를 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연맹왕국 하면은 이런 소국, 그런 마을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방 분권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지만 이 왕의 권한이 상당히 약합니다. 군사력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적이 침입을 해왔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왕이, 자, 외적이 침입해왔다, 온 백성은 일어나서 무기를 들어라 하면 일어나서 이제 다 같이 싸워야겠죠. 근데 이 연맹왕국 같은 경우에는 자, 왕이 명령을 해요. 근데 나라보다는 마을, 그 소국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국들도 있겠죠. 아, 우리는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안 싸울래요. 아니면은 차라리 우리나라가 약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 소국, 이 마을 전체가 아예 그냥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리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무너지는 위험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고대 왕국, 사실 이제 고대 왕국이라고 이제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이 연맹 왕국과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쓴 겁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중앙 집권적이고요. 왕이 한마디 하면은 온 백성이 따라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백성 입장에서는 여기서 살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더 백성 입장에서 힘들 것 같은데 그만큼 나라가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당연히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관된 그런 통치 체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정치 체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 뭐 벼슬을 자리를 하고 또 지방 제도를 수립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 뭔가 이제 그런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심, 또 민족 정신, 단결심, 이런 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삼국시대가 보면은 이런 나라를,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불교를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연맹왕국은 이제 언제든지 분열할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힘이 센 쪽은 이 고대 왕국이 되겠습니다. 고대 왕국이 힘이 세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그런 삼국의 나라들, 뭐 고구려라든지 뭐 또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서 보셨던 그런 지도의 연맹 왕국들이고요. 이 세 나라가 이제 시작하면서 전부 이 연맹 왕국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연맹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요. 자, 이 연맹왕국 중에서 오늘 다뤄볼 나라가 바로 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삼국 이야기를 하는데 부여를 왜 언급을 하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여를 빼놓고는 삼국시대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실 고구려, 그리고 여기 마한 땅에 자리를 하죠. 백제가 다 이 부여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맹왕국들, 목조, 동해, 뭐 이런 삼한들, 나중에 삼국시대 시작하고 다 이제 사그러드는데 또 이 부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부여에도 그 건국설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이 부여의 건국설화를 잠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북방에 탕리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시녀가 임신을 했다.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는 달걀만한 크기의 기운이 제게 떨어져 임신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 뒤에 아들을 낳고 왕이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리자 돼지가 입김을 풀어주어 죽지 않았고 마구간에 옮겨놨더니 말도 입김을 풀어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천재의 아들일 것이라 생각해 그 어머니에게 걷어 기르게 하고는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항상 말을 기르게 했다. 동명이 활을 잘 쏘자 왕은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 죽이려고 했다. 이에 동명이 달아나 남쪽의 어모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동명이 물을 건넌 뒤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버려 추격하던 군사는 건너지 못했다. 동명은 부여 지역에 도읍하고 왕이 됐다. 이렇게 북이의 땅에 부여국이 있게 됐다. 중국의 어환이란 사람이 쓴 위략이란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여의 건국설화가 이런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설화가 이 내용과 정말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던 것부터가 이상해요. 여자가 남자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신비한 기운이 떨어져서 임신을 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스럽지 못하다 해서 돼지에 버리고 또 마구간에 버리니까 돼지가 살려주고 말이 살려줍니다. 그리고선 또 어렸을 때부터 활을 그렇게 잘 써요. 신궁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불안해서 이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도망을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또 동물들이 또 도와줍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또 다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자신의 시조를 높이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베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여가 먼저 있던 국가니까 당연히 부여에서 설화가 먼저 생겼고 고구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뺏겨도 좀 창의성 있게 좀 뺏겨야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지도를 잠깐 꺼내들었습니다. 자, 지금 부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여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쯤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시 표시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송화강입니다. 부여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고구려의 이 북지역에서 오랜 세월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MBC 사극 주몽이라고 있었는데 이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나중에 이제 고구려로 배경이 옮겨지죠. 이 부여가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송화강 이제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 여기 지도에 북부여라고 써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그냥 부여였죠. 부여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부여를 이끌던 헤브루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이제 송화강 남쪽으로 건너와서 동부여를 세운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가 좀 더 이제 땅이 좀 살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곳을 이제 동부여를 세우고 있었는데 또 원래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자리엔 누가 오느냐? 해모수란 사람이 다시 백성들을 끌고 이 자리로 와서 또 북부여를 세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해모수, 해모수, 헤브루 전부 해시들이죠. 이 부여 왕족의 성씨가 해시였습니다. 해시 왕조예요. 삼국유사에는 해모수의 아들이 이제 헤브루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부여의 왕족이 해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부여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둘 곳은 이 동부여입니다. 동부여는 이제 당시 헤브루가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 금화 왕으로 이어집니다. 부여 금화왕의 가계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왕비가 하나 있었고요. 왕비의 그 아들로 이제 대소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소 동생들이겠죠. 수많은 그런 이제 아들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말고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화 부인이라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어머니가 되겠죠. 원래 이제 유화는 처음부터 금화왕의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화가 이제 이전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주몽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화가 이제 금화왕의 부인이긴 했는데 주몽은 금화왕의 아들은 이제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건 굉장히 집안에 수치고 굉장히 큰일 날 그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금화왕이 이제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비로 이제 데리고 살았는데 이 주몽이 워낙 활을 잘 쏘는 거예요.
뭐 일설에는 뭐 7살 때부터 이제 활을 만들어서 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남들이 뭐 10발을 쏴도 못 맞히는 거를 한 발로 막 2마리 이상을 동물을 맞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활을 잘 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마치 이렇게 뭐 북한의 김일성이 뭐 7살 때부터 뭐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뭐 그런 예,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시조고 설화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덧붙였겠죠. 아무튼 이 주몽이 워낙 이제 활을 잘 쏘고 또 용맹하고 굉장히 이제 멋지게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따르는 그런 백성들도 신하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이 이복 형들 대소랑 다른 왕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시기 질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제 시기 질투를 하니까 이제 뭐 금화왕이 좀 이제 몸을 좀 사려라 그러면서 이제 형들 앞에서 너무 나서지 말고 좀 말들 돌봐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이 형들의 시기 질투가 너무 지나쳐서 결국은 동생 이 주몽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몽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이제 몇몇 그 친구들, 뭐 부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오이, 마리, 뭐 협보 이런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동부여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 이 고향 동부여를 떠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 졸본 땅으로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졸본부여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다가 예, 졸본부여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이제 고구려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건국 설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여 이야기인데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란 왕자가 부여의 왕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해봤습니다. 방금 이렇게 보시면은 졸본 부여란 이름을 썼잖아요. 주몽조차도 나는 부여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여가 이제 하나의 그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여 출신들은 자신들이 그 부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구려뿐 아니라 나중에 고구려에서 다시 또 백제가 나오는데, 백제를 세운 온조왕도 자신의 그 성씨를 아예 그냥 부여씨라고 합니다. 부여는 해씨고 고구려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씨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 사람들은 부여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여가 망할 때 보면은 뭐 부여풍, 부여융 이런 이제 왕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제 그 26대 성왕 때는 아예 백제란 이름을 버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기도 하죠. 그만큼 이 부여라는 것에 갖고 있는 게 이 나라 이름을 넘어서 굉장히 커다란 그런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자, 아까 전에 이제 금화왕 그 가계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 대소 이야기를 했는데, 예, 대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갔던 동생 주몽이 사라졌습니다. 빠이빠이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고 나서는 결국 이 주몽에 의해서 더 강한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고구려와 부여는 계속해서 그 자존심을 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고구려와 부여가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하고 위아래로 있었죠. 고구려는 계속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금화왕은 돌아가시고 이 대소가 부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도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죽고 3대 대무신왕이 이제 자리에 오르는데요. 주몽의 손자인데 부여에는 여기 대소왕이 있었고 고구려에는 3대 대무신왕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세월이 오래 흐른 거죠. 동생의 이제 손자가 이렇게 왕위에 오른 거니까요. 그런데 이때 두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젊은 대무신왕이 자기의 옛날 할아버지 뻘 되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형이었으니까 할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았겠죠. 대소왕의 머리를 댕공 베어버립니다. 부여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자신들이 그 눈엣 가시로 여겼던 그 동생, 그 주몽의 손자가 와서 이제 왕이 된 대소왕의 머리를 베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이 대소왕이 죽고 나서 부여는 그 뒤로 왕위가 제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권력 다툼이 시작되고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망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라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그 자체적인 그 힘을 키웠다기보다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국이 있는데 이 중국에 계속 이제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부여가 있는데 계속 이제 중국에 외교적으로 해서 의존해서 뭔가 살아보려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침에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아무튼 대무신왕 이후로도 이제 고구려랑은 이제 계속 사이가 안 좋습니다. 계속 싸우기도 하고요. 또 여기 선비족이 나중에 또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명맥만 이제 유지한 채 계속 오래 가다가 결국은
5세기 말 고구려에는 이제 문자왕,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왕 잘 아시죠? 장수왕 다음 왕이 되겠습니다. 그 문자왕 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5세기 말이라면은 삼국시대에서도 한 중후반기 정도 돼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나라가 이제 오래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고대 왕국과 뭐 연맹 왕국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강력한 그 고대 왕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 연맹 왕국과 고대 왕국의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국력은 그래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나중에 이제 부여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 유민들이 또 뭔가 이제 나라에 대한 그런 향수, 또 나라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이게 부흥 운동을 벌이잖아요. 나중에 이 부여의 유민들이 이제 두망루라고 하는 나라를 훗날 또 세우기도 합니다. 이 부여는 앞서 보셨던 뭐 옥저나 동해, 사환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연맹왕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왕조 중심 꿀국사, 오늘 본격적인 첫 시간으로 연맹왕국 중에 하나인 부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또 고구려, 또 백제의 건국에 있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고구려 역사를 공부하시게 될 때 계속 등장하게 될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여의 역사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삼국의 역사를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여러분의 꿀이었습니다.